그날 저는 죽었어야 했습니다. 교통사고로 남편 오준호와 함께 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전복됐어요.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며 얼굴을 베는 느낌, 금속이 비틀리며 귀청을 찢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비명이 뒤섞였죠. 에어백이 터지면서 코피가 터졌고 입안에선 쇳맛이 돌았습니다. 의식이 흐릿하게 흔들리던 순간 깨진 창문 너머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보험금만 제대로 나오면 잘 됐네. 이참에 회사도 넘겨봤자. 시어머니 장명숙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마치 물건을 흥정하듯 담담한 어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니, 감을 수밖에 없었죠. 의식이 저 멀리 가라앉고 있었으니까요. 눈을 떴을 땐 하얀 병실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시게 쏟아졌고 목구멍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간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의식 돌아오셨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곧 들어온 의사가 차분하게 그러나 냉정하게 말했어요. 오연희 씨, 남편분은 사고 당일 사망하셨습니다. 당신은 혼수 상태였다가 3개월 만에 깨어났습니다. 3개월.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팔다리엔 깁스가 감겨 있었어요. 혼자 화장실도 갈 수 없는 몸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병실에 들어왔을 때 제게 건넨 건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연희야, 정신 좀 차려. 장례는 이미 끝났어. 이거 내가 봐야 할 것 같아서. 그분은 흰 봉투를 제 침대 위에 툭 던졌어요. 손이 떨렸지만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장례식장 사진이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시댁 식구들이 영정 사진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마치 가족여행 기념사진처럼요. 시어머니는 입꼬리를 올린 채 카메라를 보고 있었고 시누이 오다에는 V를 그리고 있었어요. 전 남편의 동생 오지우는 넥타이를 헐겁게 풀고 편안한 표정이었죠. 그 사진 위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15일 준호 장례 마침. 마침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찔렀어요. 왜 이런 사진을?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시어머니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정신 못 차릴까봐. 이제 남편 없으니까 각오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다. 회사 지분이며 보험금이며 다 우리가 처리했어.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동안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혼수 상태인 동안 그들은 장례를 치르고 재산을 나누고 심지어 축하라도 하듯 웃으며 사진까지 찍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연희는 죽었다고요. 죽은 며느리로 남기엔 아직 갚아야 할 이자가 너무 많았으니까요. 퇴원 후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시댁은 제 짐을 싸서 고시원 앞에 던져놨고 친정은 오래전 제가 시집가면서 연을 끊은 상태였어요. 병원비 고지서만 쌓여갔죠. 남편 명의로 된 통장은 이미 동결됐고 제 계좌엔 47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고시원 월세가 35만 원이었으니 남은 돈으론 한 달도 버티기 힘들었어요. 편의점 도시락으로 하루를 때우며 저는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걸까? 이대로 사라지는 걸까? 그때 저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지호. 보험회사 ST홀딩스의 회장이었어요. 고시원 복도에 양복을 차려입고 나타난 그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죠. 오연희 씨 맞으십니까? 그는 제 병원 기록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한지호라고 합니다. 당신의 사고 보험금 처리건을 검토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근처 카페에 앉아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연희 씨, 당신 사고. 고의성이 의심됩니다. 브레이크 라인이 인위적으로 절단된 흔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경찰 조서엔 정비 불량으로만 처리됐죠. 제 손이 떨렸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보험금은 총 15억. 그런데 수령인이 당신이 아니라 시댁으로 변경돼 있었습니다. 당신이 혼수 상태일 때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들이 저를 죽이려 했던 걸까? 아니면 최소한 제가 죽길 바랐던 걸까? 한지호 회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 집안에게 당했습니다. 제 딸이 10년 전 금산그룹 장남의 첫 번째 부인이었어요.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압니다. 밀렸다는 걸. 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부검도 못했습니다. 시댁에서 화장을 강행했거든요. 저는 10년 동안 증거를 모았지만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연희 씨, 제가 당신에게 투자하겠습니다. 자금도, 인맥도, 교육도 모두 지원하겠습니다. 대신 그들을 무너뜨려 주세요. 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요. 저는 그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선택지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순간 저도 원했으니까요. 복수를요. 그렇게 저는 한지호 회장의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넓은 서재에서 하루 16시간씩 공부했어요. 경영학, 금융공학, 회계학, 심리학, 주식시장 분석까지. 밤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 회장님은 가끔 서재 문을 열고 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힘들면 쉬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죠. 저 괜찮습니다. 계속할게요. 1년쯤 지났을 때 한 회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연희 씨, 이제 당신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나려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서윤. 제 딸 이름이 이지윤이었어요. 그 아이를 기억하며 당신도 새로 시작하세요. 3년 뒤 저는 ST홀딩스 투자 대표가 되었고 금산그룹의 주식을 조용히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씩 천천히 들키지 않게요. 복수는 서두르면 안 되니까요. 그들이 제 얼굴을 완전히 잊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왔어요. 3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날 인천공항은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저는 하늘색 원피스와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어요. 머리는 짧게 자르고 진한 갈색으로 염색했죠. 거울을 볼 때마다 느꼈어요. 이 사람은 오연희가 아니라고요. 공항 서점에 들러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일면에 큼지막한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금산그룹 자금난으로 구조조정 검토 중. 투자자 찾기 난항.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이러니했죠. 그들의 부도 위기를 구해줄 투자자가 바로 저였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금산그룹 본사로 향했어요. 30층짜리 유리 건물은 여전히 위압적으로 솟아 있었지만 입구엔 경비원이 졸고 있었고 로비는 한산했습니다. 접수 직원이 제 명함을 받아들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ST홀딩스 대표님이세요? 네. 장명숙 회장님과 약속이 있어요. 직원은 황급히 전화를 걸었고 5분 뒤 저는 최상층 회의실로 안내됐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는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긴 테이블 끝에 앉은 장명숙 회장은 메이크업을 짙게 했지만 주름을 감추지 못했고 양옆엔 오지훈 전무와 오다의 상무가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아 명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ST홀딩스 대표 이서윤입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정중하게, 간절하게요. 장명숙 회장이 작게 미소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상그룹을 살려주신다면 어떤 조건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 초안을 꺼냈습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50억 원 투자 대신 경영권 51% 확보.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오지훈 전무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그건 너무 과한 요구 아닙니까? 경영권을 넘기라는 건 회사를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저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투자자가 아니라 인수자로 오신 겁니다. 싫으시면 다른 분을 찾으세요. 저는 급하지 않으니까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일어서려는데 장명숙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대표님.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시계를 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48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답 안 주시면 저는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갑니다. 회의실 문을 나서며 뒤돌아보니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해하고 있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차갑고 냉정하고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뜨거웠어요. 복수의 첫맛, 그건 생각보다 달콤했습니다. 48시간 뒤 장명숙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그날 그들은 제게 고개를 숙였고 저는 처음으로 느꼈어요. 이제 시작이라는 걸요. 계약서에 사인이 떨어진 날부터 금상그룹의 모든 결제 라인은 제 책상을 거쳐갔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회장실 옆 대표실에 짐을 풀었어요. 넓은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죠. 장명숙 회장이 노크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저 역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저야말로요, 회장님. 함께 좋은 성과 만들어 보죠.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타겟은 시어머니의 비자금 계좌였습니다. 회계팀의 재무자료 전체를 요청했고 밤새 서류를 뒤졌어요. 한지호 회장님이 연결해준 포렌식 회계사의 도움으로 스위스 은행에 숨겨둔 35억 원을 찾아냈습니다.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빼돌린 돈이었죠. 저는 그 자료를 USB에 담아 국세청 내부 제보 라인과 경제 전문 기자에게 동시에 전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모든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이 붉게 물들었어요. 금상그룹 장명숙 회장, 비자금 35억 해외 은닉 의혹, 검찰 수사 착수. 기사가 터지자마자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장명숙 회장이었어요. 대표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누가 이런 자료를?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방금 기사 봤습니다. 회장님, 일단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전화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렸죠.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습니다. 10%, 15%, 20%까지 떨어졌어요. 반면 ST홀딩스의 주가는 치솟았습니다. 투자자들이 금상그룹을 구조 조정할 신흥 강자로 저희를 주목했거든요. 한지호 회장님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서윤아, 잘했다. 이게 복수야. 칼보다 빠른 숫자지. 그의 목소리엔 만족감이 묻어 있었죠. 다음 타겟은 신우이 남편이 운영하는 건설사였습니다. 오다의 상무의 남편 정태수는 금상건설 대표이사였어요.
입찰 조작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번번이 무마됐죠. 저는 내부 고발자를 찾아냈습니다. 퇴사한 전 직원이었는데 그는 USB 하나를 건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거 제발 잘 써주세요. 저 때문에 억울하게 떨어진 업체들이 너무 많아요. USB 안엔 입찰 담합 회의록, 뒷돈 거래 내역, 허위 서류까지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감사원에 동시 제보했어요. 2주 뒤 금상건설은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고 정태수 대표는 구속됐습니다. 오다의 상무는 회사에 나오지 않았어요. 한 건씩 터질 때마다 그들의 왕국은 무너졌고 저의 제국은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숫자가 올라갈수록 마음 한편이 비어가는 느낌이었거든요. 이게 정말 제가 원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증오가 저를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그 의문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3개월 뒤 금상그룹의 특별감사가 들어왔고 모든 게 수면 위로 드러났으니까요. 감사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비자금, 횡령, 입찰 조작, 탈세까지 쌓인 비리가 보고서 300페이지를 넘어섰어요. 검찰이 금상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던 날 저는 창가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검사들이 박스를 들고 나오고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죠. 장명숙 회장은 그날 오전 심장질환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실려갔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하는 모습을 보며 제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어요. 미워했지만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오지훈 전무는 해외로 도피하려다 인천공항에서 체포됐어요. 뉴스 화면에 비친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수갑을 찬 손은 떨리고 있었죠.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전무님, 횡령 혐의 인정하십니까? 해외 도피 이유가 뭡니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다의 상무는 회사에서 사표를 냈고 그들의 집은 담보로 넘어가 경매에 올랐습니다. 제가 한때 며느리로 살던 그 거대한 저택이요. 저는 경매 공고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곳에서 보낸 2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식탁에서 혼자 밥을 먹던 날들,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남편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던 순간들. 언론은 저를 이서윤 대표, 신흥 금융계의 유망주라 불렀습니다. 어느 날 기자회견장에 섰어요. 수십 개의 카메라가 저를 향했고 기자들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대표님, 금상그룹을 사실상 인수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진짜 분은 정의로운 방향으로 써야 합니다. 저는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박수가 쏟아졌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제 눈빛에 담긴 공허함을요. 복수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허전했어요. 채워진 것보다 잃은 게 더 많은 느낌이었죠. 그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어요.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모든 복수가 끝났다고 생각한 어느 날 밤 한지호 회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프라이빗 룸 테이블 위엔 샴페인과 꽃이 놓여 있었어요. 회장님은 샴페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이제 내 이름으로 그룹을 완전히 인수해. 금사는 내 거야. 저는 잔을 들지 않고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저 돈으로 사람을 무너뜨렸어요. 그분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돈으로 너를 죽였잖아. 같은 방식으로 갚았을 뿐이야. 그 말이 맞았지만 마음 한편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는데
그 다음이 없었어요. 제가 원했던 게 뭐였죠? 돈? 권력? 인정? 아니면 그냥 제 존재를 증명하고 싶었던 걸까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 따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한지호 회장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착했어. 너무 착해서 그게 독이 됐지. 시댁에서 뭐라 해도 참고 맞아도 참고 결국엔 그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복수가 끝나도 내 딸은 돌아오지 않아. 그걸 알면서도 난 머물 수가 없었어. 미안하다, 서윤아. 널 이용한 것 같아서.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끝이 없다는 걸요. 끝낸다고 해서 상처가 아무는 게 아니라는 걸요. 회장님도 10년 동안 복수만 생각하며 사셨지만 결국 남은 건 허무함 뿐이었던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되는 걸까요? 복수를 끝내고 나면 저는 뭐가 남을까요? 회장님, 저 괜찮아요. 회장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속으론 혼란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그분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한지호 회장님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맙다, 서윤아. 넌 내 딸보다 강하구나. 부디 복수 이후의 삶도 잘 살아줘. 내가 못한 걸 내가 해줬으면 좋겠어. 그날 밤 저는 혼자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게 제가 원했던 삶일까요? 남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만약 살아있다면 제가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보고 뭐라 했을까요? 고시원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죠. 그때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새벽 2시, 발신자는 알 수 없음이었어요. 익명의 이메일이었습니다. 제목은 없었고 본문엔 단 한 줄만 있었어요.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가 보낸 걸까? 혹시 시댁에서 보낸 협박 메일일까? 손이 떨렸지만 저는 첨부 파일을 열었어요. 동영상 파일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화면에 익숙한 차량 내부가 보였죠.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3년 전 사고 당일의 영상이었어요. 화면 속에서 남편 오준호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어요. 남편이 라디오를 틀었고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죠. 여보, 오늘 저녁엔 뭐 먹고 싶어? 남편이 웃으며 물었어요. 저는 파스타? 하고 대답했죠. 그 순간이 마지막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브레이크가. 발을 세게 밟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속도계 바늘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80, 90, 100. 남편은 당황하며 핸들을 꽉 쥐었고 저는 비명을 질렀죠. 여보, 브레이크 안 먹혀. 제길.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옆 차선에서 대형 트럭이 돌진해 왔어요. 경적 소리가 귀청을 찢었고 남편은 순간적으로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습니다. 중앙선을 넘는 순간 마주오던 승용차와 정면 충돌했어요. 그런데 충돌 직전 남편은 오른팔로 제 몸을 감싸며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자기 몸으로 저를 보호하려는 듯이요. 연희야. 그게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충돌음이 울렸고 화면이 흔들렸어요. 유리가 깨지는 소리, 금속이 비틀리는 소리, 그리고 에어백이 터지는 소리가 뒤섞였죠. 화면이 멈췄다가 다시 재생됐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소방관들이 차 문을 뜯어내고 있었어요. 누군가 차 안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남자는 즉사입니다.
여자는 의식 없지만 맥박 있어요. 빨리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밖에서 들린 목소리. 보험금은? 시어머니 장명숙의 목소리였습니다. 또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사망보험 10억, 상해 보험 5억입니다. 배우자가 수령인이지만 배우자가 혼수 상태면 법정 대리인이 받을 수 있지 않나? 변호사한테 확인해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어요. 브레이크가 고장 난 것도 우연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가슴 아팠던 건 남편이 마지막 순간 저를 지키려 했다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저를 감싸며 제 이름을 부르며 죽었던 거죠.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사고 현장을 정리하던 경찰관이 차 밑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이거 브레이크 라인 절단된 것 같은데요? 어머, 인위적으로 자른 흔적이 있습니다. 이거 조사해야 할 것 같은데.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였어요. 제가 금상그룹 법무팀입니다. 이건 정비 불량으로 처리해 주시죠. 유족들한테 피해 안 가게요.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복수의 대상이라 믿었던 사람들 사이에 정말 저를 지키려 했던 단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남편 오준호. 그는 시댁의 압박 속에서도 저를 사랑했고 마지막 순간에도 저를 보호했던 거예요. 저는 그날 밤 남편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차를 몰고 1시간을 달려 경기도 외곽의 공동묘지에 도착했어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요, 여보. 당신이 날 지켰는데 난 당신을 원망했어요. 당신 가족만 미워하느라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요.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들 오준호. 1985-2022.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제가 찍어준 사진이었죠. 결혼 1주년 기념일에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말했었어요. 연희야,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하지만 우리에겐 오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짧은 시간마저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복수에만 집중하느라 정작 소중했던 걸 잊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 이름으로 다시 시작할게요. 미안해요, 여보. 사랑했어요.